어머님은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마세요. 솔직히 창피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숨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막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문 앞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고 돈 앞에서 태도를 바꾼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오늘 사연자 윤정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요즘 새벽마다 일찍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손주 하준이의 얼굴이었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싶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이 가족의 어른이라는 걸 그날만큼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동네에서 평이 좋다는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돌잔치 떡을 주문했죠.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칫했지만 결국 가장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것만큼은 아끼면 안 되지. 떡 주문을 마치고 정희는 며느리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잔치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짧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올라오지 마세요. 순간 정희의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정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왜 올라가면 안 되니?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축하도 해줘야지. 그리고 떡도 가져가야 하잖니.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올라오시다 골병 나시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손님들도 많고 죄송하지만 솔직히 어머님 오시면 좀 창피해요. 떡은 동네 분들한테 손주 돌잔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눠 드세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억지로 웃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비 잘해라. 전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한동안 떡 주문 영수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떡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자신이 얼마나 애써 이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정희는 결국 맞춘 떡을 들고 돌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말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손주 얼굴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떡 상자를 품에 안고 가는 동안 정희는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핀을 다시 만졌습니다. 마치 남의 집 잔치에 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워졌죠.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대기실에 붙은 안내문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족만 입장. 그 문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은 접수 명단을 확인했죠. 하지만 윤정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로 듣는 거절보다 그 장면이 훨씬 더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보자 잠깐 굳어졌고 안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오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왜 왔어? 정희는 떡 상자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맞춘 떡 가져왔지.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하준이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되겠니? 그때 민석 뒤로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문을 더 열지 않은 채 손만 내밀며 말했죠. 어머니, 오시지 마시라니까요. 그 먼 길을 무겁게 이걸 들고 오신 거예요? 떡만 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떡 상자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받아 안쪽으로 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끝내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요. 정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보고 바로 갈게.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도 정신없어요. 다음에 따로 모실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정희만 남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는 웃음소리와 잔치 준비 소리가 이어졌지만 정희에게는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정희는 떡을 건네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났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손주 며칠만 봐줄 수 있어? 맞벌이 일정이 갑자기 겹쳤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잔치 날의 일이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정희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주일 정도만 손주를 돌봐주고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색한 웃음과 함께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정희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고 낮에는 아이를 재우며 혼잣말처럼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정희 몫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는 아이를 맡길 때마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오늘은 일찍 올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고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괜히 오래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자. 사건은 사소한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낮잠을 자던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오가다가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을 보게 됩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정희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그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았습니다. 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죠. 아직은 오해일 수도 있어. 자신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희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도 밥을 차려도 머릿속에서는 그 글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정희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일부러 엿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혼자 생활하시게 할 필요는 없잖아.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힘을 뺀 말투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라고 하긴 그렇지.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시는 집 정리하고 요양원 모셔. 혼자 계시다 쓰러지기라도 하셔봐. 우리도 빠듯한데 병수발 들 거야?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결국 우리 거야.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부정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가장 선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뒤척일 때마다 아이를 토닥였고 그 작은 체온을 느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정리 대상이 되었을까?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조건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정희의 얼굴에는 전날의 흔들림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를 업고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른이 아니라 언젠가 치워야 할 짐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정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울거나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일주일은 도움을 주러 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똑똑히 확인한 시간이 되었죠. 윤정이는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은 오래 남았죠. 돌잔치 날의 문 앞 장면과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밤이 되면 더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고 말끝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가 반갑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급하게 덧붙인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그 짧은 대답 뒤로 며느리는 괜히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별일 아닌 이야기들이 길어졌죠. 정희는 그 통화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연락은 잦아졌습니다. 반찬을 해놓았다며 가져다 주겠다는 말도 했고 병원은 다녀왔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관심이었죠. 정희는 느꼈습니다. 그 관심이 늦게 찾아왔다는 걸요. 돌잔치 전에도 문 앞에서 돌아서기 전에도 없던 말들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어느 날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그 말은 사과였지만 어딘가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며느리는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잔치 때도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문 앞에서 떡만 받아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기엔 너무 정확했던 말과 행동들이었죠. 정희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날 못 들어오게 한 거니.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을 깜빡이며 손을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어요. 상황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감췄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화제를 돌리듯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건강을 걱정하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죠. 그 말 속에는 앞으로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느꼈습니다. 그 단어가 미래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말 같다는 거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본심에 가까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재산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잖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던졌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애써 다가왔습니다. 말투는 한층 더 낮아졌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변화 속에서 진심보다는 불안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친절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몸짓이 아니야. 자신이 가진 것을 붙잡기 위한 행동이지. 그래서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마음먹었죠. 이 시점부터 정희의 태도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리로 남았습니다. 그 거리는 이후 벌어질 일들을 차분히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윤정희는 아들 며느리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들 동네 이야기를 들을 일도 그 주변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돌잔치 날의 이상한 기분은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도 못한 채 스스로 곱씹는 기억으로만요. 며칠이 지나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척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된 통화는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손주 돌잔치 잘 치르셨나요? 정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친척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뿐인 손주인데 돌잔치 참석도 못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손주 돌사진은 아들이 보내줘서 괜찮아요. 따로 손주 축하도 했고요. 정희는 체면이 서지 않아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날 사진이 단체방에 올라왔길래요. 정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빠진 자리의 장면들이 이미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친척은 사진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며느리의 예전 직장 동료라며 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돌잔치 날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주변을 살피던 눈빛과 문 앞에서 보였던 조급한 태도 말이죠.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날 그렇게까지 날 막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친척분이랑 통화하셨어요? 그 질문은 안부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돌잔치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다고 내가 모르는 일을 말해주시더라.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말을 급히 이어갔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들으신 건 아니죠? 정희는 느꼈습니다. 그 말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해명하려는 태도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야 하니?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컸는지 별일 아닌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정희는 느꼈습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린다는 걸요. 중요한 말을 피하려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통화를 마친 뒤 정희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잔치 날의 거절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어. 누군가를 숨겨야 했고 그 숨김의 대상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제되었던 거야. 정희는 손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 채 지나가도 되는 진실일까?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일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고 그 선택의 중심에 며느리의 불안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섣불리 묻지 않되 더 이상 모른 척하지도 않겠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막연한 의심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날의 문전박대, 일주일간 머물며 보게 된 요양원 서류,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말들, 그리고 친척을 통해 들은 돌잔치 이야기까지 각각은 따로 놓고 보면 설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놓자 분명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숨기고 있었고 그 숨김의 과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밀려났구나. 정희는 그 사실을 바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는 순간 또다시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대신 정희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전화가 오는 시간, 자주 바뀌는 감정의 온도를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였지만 통화는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이어졌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정리해 둔 게 있는지 같은 말들이 조심스럽게 섞여 나왔습니다. 걱정처럼 들리도록 포장된 질문들이었죠. 어머님도 이제는 미리미리 생각해 두셔야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희의 귀에는 서두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 덧붙인 말은 정희가 사라진 뒤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넌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사람 같구나. 그럴 일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저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웃음은 가벼웠지만 숨기지 못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답을 알고 싶어 했고 확인받지 못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밤마다 손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하지만 진실을 덮어두면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그 사이에서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길었고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엄마, 요즘 별일 없지? 정희는 그 질문에 잠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별일 있으면 내가 먼저 알겠지. 그 대답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유진이랑 무슨 얘기 나눈 거 있어? 정희는 그 질문에서 아들의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얘기할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와서 하렴. 정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침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날이 멀지 않았고 그날에는 누군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무너짐이 손주에게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사실과 선택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자. 그 결론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냉정은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집 초인종이 울린 날은 비가 잦아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말끝이 흐려지던 이유가 결국 이 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며느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들지 못했고 손은 가방 끈을 놓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안쪽으로 걸어갔고 며느리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정희는 차를 내오지도 않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숨은 가빠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어머님, 제가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희는 그제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울음은 있었지만 이전처럼 계산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며느리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사진 속에 찍힌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고 지금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급했던 거구나. 그래서 문 앞에서까지 날 밀어냈던 거구나. 그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 어머님이 보면 단번에 알아볼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희의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손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자리였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돌잔치에서 자신이 배제된 이유가 단순한 체면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거든요. 며느리는 자신을 가장 위험한 변수로 봤던 겁니다. 눈치 빠른 어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짓을 그냥 넘기지 않을 사람으로요. 그래서 나를 막았구나. 정희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인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님만 오지 않았다면 모든 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정희는 그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상속 이야기에 집착했는지도요. 과거가 드러나면 지금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었고 그래서 돈과 명분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했던 거구나. 그 계산이 결국 정희를 문 밖으로 밀어냈던 겁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족에서 밀려난 이유가 누군가의 비밀을 가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의 떡 상자와 닫힌 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은 이유가 그거니?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의 사과가 늦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숨길 차례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만남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정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며느리의 비밀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야. 윤정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혼자 품고 넘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거든요. 정희는 아들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고 며느리에게도 함께 오라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 자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앉지 못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도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대접의 자리가 아니야. 정리의 자리지. 정희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며느리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츠렸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이어진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일, 아들 집에 머물며 보게 된 요양원 서류, 부엌에서 들려왔던 말들까지 하나씩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은 감정이 섞이지 않았기에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싶어하는 기색도 보였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킬 것이 들켰구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둘러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돌잔치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사진 속에 찍힌 한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잔치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지. 정희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직접 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대신 설명해 줄 생각은 없어. 며느리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 직장 동료였고 지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손주와 관련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돌잔치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자리였다고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영역이 한꺼번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정희를 막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정희라면 그 사람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을 던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가장 쉬운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우는 선택으로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정희는 그제야 자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았구나.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몰랐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겠지. 몰라도 되게 살았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책임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야.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확인하는 자리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덮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 선택에는 반드시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고 동시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중심에는 침묵이 아니라 드러난 진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다음 선택이 이루어질 차례라는 것도요. 윤정희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과 아들의 흔들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도 있었고 허탈감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미룰 것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혼자 오라고, 며느리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을 꺼냈죠.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털어놓았던 이야기, 돌잔치에 왔던 그 인물의 정체, 그리고 손주에 관한 진실을 차례로 전달했습니다. 숨기거나 완곡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아들이 알아야 할 만큼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하려는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잠시 후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말에는 사실을 묻는 마음보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 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잠시 말을 고른 뒤 다시 이어갔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어른을 문 밖에 세웠다는 게 문제야. 그 말에 아들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어요. 울음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외면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결정을 전달했어요. 손주에게 남길 것은 남긴다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고 잘못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아이를 방패로 쓰지 않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대답을 들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아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어렵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어요. 돌잔치 날 문 앞에서 돌아서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밀려난 날이었지만
동시에 눈을 뜬 날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체면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존엄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적힌 부분에 잠시 손이 멈췄죠. 그 아이의 앞날만큼은 어른들의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다시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문 앞에 서지 않겠다고요. 들어가 달라고 애원하지도 밀려나 상처받지도 않겠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이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잃었고 그만큼 진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정이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이 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윤정이의 하루는 다시 단순해졌고 불필요한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계절이 바뀌는 공기를 느끼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가끔 사진으로만 소식을 전해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저릿해지기도 했지만 정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안아보지 못해도 멀리서 지켜주는 것이 더 나은 보호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는 이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가고 감정은 덜어낸 관계였습니다. 정희는 그 거리가 지금의 자신에게는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수가 줄었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두려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다시 끌어안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챙기고 오래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남길 유산보다 자신에게 남길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선택이 늦었을지는 몰라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가끔 문득 돌잔치 날의 복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문 앞에 서서 돌아서던 그 순간이 이제는 아픔보다 경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정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처였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정한 자리에서 스스로의 속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모습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켜낸 시간을 남깁니다. 윤정이에게 남은 것은 상속도, 체면도 아닌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존엄이었습니다. 그 존엄 위에서 정의의 시간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